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돼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는 인공 수초섬 고정 공사를 하다가 섬이 물살에 밀려 떠내려가자 이를 막다가 발생했습니다. 임진강 수위가 한때 역대 최고로 치솟으면서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주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가 귀가했습니다. 계속 내린 비와 군남댐에서 방류된 물로 곳곳이 휩쓸렸습니다. 중부지방에 집중됐던 호우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한강 수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 주요 도로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 못지않게 힘든 출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다시 비가 오고 내일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는 최고 3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태풍 북상 가능성도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오늘 전공의를 시작으로 잇따라 파업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각 병원이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진료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환자들은 불안합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이 내는 두 번째급 검사장급 인사가 있습니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묻긴 했지만 구체적인 보직을 협의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추 장관 의지대로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중부지방에 집중됐던 호우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한강 수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주요 간선도로는 여전히 통제 구간이 많아서 오늘 아침 출근길도 어제 못지않게 막힐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통제되는 도로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에 큰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요. 생각만큼 도로 통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동서울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보면 반포대교에서 염창나들목 구간이 여전히 양방향 모두 차량 운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노들길은 서울교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양방향 모두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상습 침수 구간인 여의상하류 나들목도 마찬가지로 지난 5일 오전부터 지금까지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 강서구 개화동과 방화동으로 향하는 길목인 개화 육관문도 여전히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강변북로 역시 교통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양방향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어제 최대 11.53m까지 오르며 최고 수위 기록을 갈아치웠던 잠수교 역시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잠수교 수위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고요. 현재는 10m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잠수교 통제는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간선도로 중랑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양방향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밤사이 출입 통제가 풀린 곳도 있는데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증산교 지하차도는 근처 불광천이 통제 수위인 9m 아래로 낮아지면서 새벽 1시 20분쯤에 통제가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유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서울 주요 도로의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온종일 교통 마비가 이어졌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침 7시쯤 침수로 통제된 서울 동부간선도로 옆으로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른 아침인데도 차들이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한강대교 남단 상행 방향도 마찬가지. 차선을 변경하려는 승용차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을 찾아보지만 좀처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출근 시간대 평균 시속은 8.9km에 불과했습니다. 오전 10시쯤엔 한강과 인접한 올림픽대로가 텅 비었습니다. 강변 쪽 도로가 침수 우려로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양방향 모두 차들로 가득합니다. 평균 시속은 고작 7.5km. 뛰어가는 게 더 빠를 정도입니다. 어른들 이제 그 파순시라 그쪽을 넘어가서 이제 어른들하고 이제 뭐 식사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갔죠 뭐. 차량 정체는 점심시간을 앞두고도 계속됐습니다.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근처 노들로에선 속도가 1.6km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차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침수가 돼서
차들이 많이 못 움직이니까 손님들도 앞에서 기다리신다고 전화 오고. 오후 3시쯤에도 서울 주요 도로 통행 속도는 평균 시속 10km로 정체가 계속됐습니다. 밤사이 무려 120mm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시내 도로에서 통제된 구간은 20여 곳에 달했습니다. 오후 들어 호우특보가 해제됐지만 마비된 도로는 종일 풀리지 않았습니다. YTN 박희진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강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일인 캐스터. 네, 서울 동작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밤사이 비가 소강 상태였는데요. 한강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같은 시각 서울에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반포대교고 그 아래가 바로 잠수교인데요. 한강 수위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리의 대부분이 여전히 물에 잠겨 있고요. 오늘로 엿새째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잠수교의 수위는 어제 오후 2시 30분께 11.53m를 기록한 뒤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데요. 5시 30분 기준 9.95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철원 동송읍에 755mm, 서울 도봉구에도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까지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북부 지방에 비가 집중됐다면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게릴라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국지적으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남부지방에 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40mm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부 곳곳으로 빗줄기가 강해짐에 따라서 조금 전 전북과 경남 내륙으로도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후에는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 밤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쪽으로도 호우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 경북 많은 곳은 3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전남과 경남에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도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전국의 비는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중서부 지방의 비는 다음 주 후반까지 계속되면서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또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대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춘천 의암호에서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는 공사를 하려다가 선박 3척이 전복돼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계속된 집중호우로 수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적처럼 구조된 사람이 있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꾸로 뒤집힌 선박이 급류와 함께 댐 쪽으로 떠내려갑니다. 다급한 목소리가 주변에서 들립니다. 지금 사람 있어. 댐 구조물과 충돌한 선박은 잠시 뒤 가라앉아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사고가 난 건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춘천 공지천에서 인공수초섬 고정 공사를 하던 중 섬이 물살에 밀려 의암호 방향으로 수 킬로미터를 떠내려가자 이를 막다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공사 관계자는 섬을 막지 말고 떠내려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제가 그 전에 방송을 했어요. 아, 뭐라고요? 이게 철수하라고. 행정성과 민간업체 직원이 탄 보트가 따라가 섬을 고정하려 했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전까지 투입됐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의암호에 설치된 철제 와이어에 선박 3대가 걸려 모두 전복됐습니다. 의암댐 바로 앞에 설치한 철제 와이어입니다. 호수를 가로질러 설치해 놨는데요. 평소에는 공중에 떠 있는데 지금은 수심이 올라서 물 아래로 가라앉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던 민간 보트 등 5대가 추가로 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1명만 구했습니다. 경찰배가 미처 못 빠져나와서 와이어에 이제 걸려서 그냥 유속 때문에 뒤집어지기 시작해서 다들 그냥 살려고 다 뛰어내리셨는데 거기에 유속에 다 휩쓸려 내려갔었어요. 실종된 7명 가운데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구조됐습니다. 실종자 가운데에는 현직 경찰관과 이제 갓 50일 된 아이를 둔 30대 시청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구조당국은 의암댐부터 청평댐 구간을 수색하고 있지만 폭우로 유속이 강하고 흙탕물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의암댐 하류에 있는 청평댐과 팔당댐이 모두 수문을 개방한 상태라 수색 범위는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댐 수문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진 60대 한 명은 13km 떨어진 하류에서 기적처럼 구조된 상황. 구조대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우에 군남댐 방류까지 겹치면서 임진강을 끼고 있는 파주와 연천 지역에서는 한때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일대 펜션과 음식점들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왕직면입니다. 간밤에 내린 비와 군남댐 방류량으로 물이 불어나면서 고스란히 휩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걷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데요. 바닥을 보면 물이 빠져나간 흔적 뒤에는 진흙이 가득합니다. 오른쪽 편에는 무너져 내린 평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평상 역시 물살에 휩쓸려 내려간 겁니다. 이 양 옆에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강과 길이 전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범람했고 음식점들도 물에 잠겨 접근조차 하기 힘듭니다. 이번 홍수로 침수 피해를 본 펜션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바닥에는 토사가 가득하고 흙먼지가 뒤덮여 있는 의자는 쓰러져 있습니다. 냉장고는 보시다시피 기울어져 있으면서 제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던 흔적도 눈에 보입니다. 냄새 또한 굉장히 심합니다. 20여 년 만에 물난리를 겪게 된 펜션 주인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속상하죠. 속상하고 막막하긴 한데 어떨 방법을 찾아서 살 수 있는 길을 택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와서 좀 실사도 좀 해주시고 보시고 주민들이나 좀 살 수 있게끔 좀 어떻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계획 홍수위인 40m에 달하기도 했던 임진강 군남댐 수위는 오후 4시 기준으로 36.71m까지 내려왔습니다. 북한 임진강에서 흘러나온 물이 거치는 필승교 수위도 꾸준히 내려가 주의 단계인 12m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연천군청은 발령한 지 22시간 만에 6개 읍면에 발령된 주민 대피령도 해제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주민들은 행여 비가 또 내릴까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그냥 겁나지. 그냥 막 뻘에다가 그냥 고추는 다 자빠졌지. 집은 저런 건 다 무너졌지. 반면 경기도 파주는 아직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비가 그쳤다 오기를 반복하는 만큼 임진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은 홍수나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나면 시군 통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필요한 짐을 싸두는 게 좋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야산에서 쏟아진 토사가 골프장 건물을 덮치면서 직원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도로 곳곳도 물에 잠겼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골프장 관리동 안에 토사가 가득합니다. 건물 잔에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매몰 사고가 일어난 건 오전 9시쯤. 새벽부터 내린 폭우로 건물 뒤편 야산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건물로 들이친 나무와 흙더미에 직원 10명 가운데 8명은 몸을 피했지만 2명은 그대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1시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골프장 정비에 쓰이던 장비들도 이렇게 흙을 뒤집어 쓴 모습입니다. 토사에 묻힌 사람들을 구조하면서 건물에서 빼낸 잔해들도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용인 지역에 새벽 4시부터 3시간 동안 쏟아진 비는 평균 100mm. 이 때문에 토사 유실 사고가 또 일어난 겁니다. 평균 제일 많이 온 데가 161mm 왔고요. 적은 데가 한 100mm 정도 왔고요. 상갈동이 161mm 왔고요. 도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용구대로 일대가 물에 잠겨 용인에서 분당으로 향하는 출근길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차들이 좀 많이 좀 막혀 있었죠. 정지된 차가 좀 하나 정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이제 무서우니까 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비상등 켜고 서 있는 차들이. 흙과 나무 더미를 아직 치우지 못한 마을에선 또 비가 퍼붓자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행히 비가 흘러갈 물길을 터놓은 덕분에 추가 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한 2m 그래갖고서 그 물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실려 나간 거지 이게. 나무에서 꼈는데 좀 나온 거라.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완전 초죽음이 된 거지 뭘.
오후부터 날이 개긴 했지만 주말 동안 추가 비 예보가 나오자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도 다시 많은 비가 내려서 이천 지역에서만 침수주택이 34곳 더 늘었습니다. 이미 큰 피해를 본 지역이 많은데요. 하루빨리 삶의 터전을 복구해야 하는 주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터져버린 마을 저수지에서 내려온 물길이 다시 거센 물살을 토해냅니다. 굴착기가 위태롭게 밭에 쌓인 잔해물을 치워보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밤사이 1시간에 20mm 넘는 비가 더 쏟아지면서 경기도 이천에서는 침수 피해 주택이 34곳 더 늘었습니다. 농수로 정비가 안 된 비닐하우스에도 다시 물이 차고 말았습니다. 저게 말라야지 씨가 들어가는데 그쪽 어제도 비 오니까 다시 들어오는 그게 대책이 없어. 그래 금년 안에 이게 될까 싶네요. 허탈한 심정에도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 군과 소방, 자원봉사자가 힘을 합친 끝에 마을 도로는 눈에 띄게 깨끗해졌습니다. 일단 쓰레기가 먼저 치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전염병 때문에. 가슴 아프지. 지금 대원들이 치우면서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지. 남의 일 같지가 않고.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황폐해진 농경지는 아직 손도 못 댄 곳이 태반이고 포탄을 맞은 듯 부서진 창고도 아직 고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엿새째 계속된 비에 이천은 8월에만 누적 강수량이 400mm를 넘겼습니다. 주민들은 복구도 복구지만 무엇보다 추가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만 와야지. 자꾸 오면 안 되지. 문 열었다 내다보고. 이거 비가 조금 들어야 할 텐데 저 일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잖아. YTN 나희입니다. 네, 강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엿새간 75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를 퍼부은 철원은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잠겼던 물이 빠지자 침수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건데요. 처참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본 주민들은 하나같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한탄강 제방을 넘어 밀려든 강물에 담벼락이 마당 곳곳에 부서진 채 있습니다. 침수 피해 이튿날 물이 빠지면서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하나라도 더 건져볼까 안타까운 마음에 진흙더미를 걷어내려 애써보지만 이미 흙탕물에 흠뻑 젖은 가재도구들을 다시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속타는 마음으로 살펴보던 주민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와서 청소하려고 와서 보니까 이 상황이 됐다고.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눈물밖에 안 나와요 진짜. 마을 전체가 거대한 저수지처럼 잠겼던 이 길리도 피해가 극심하긴 마찬가지. 빗물이 빠지면서 길이 열리자 수마가 핥히고 간 상흔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정신없이 몸만 빠져나왔던 주민들은 눈으로 확인한 처참한 광경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보니까 너무 참담하죠. 뻘만 그냥 잔뜩 있고 농사진 건 아직도 물에 잠겨 있더라고요. 한순간에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군청이 마련한 임시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재난구호 텐트가 설치된 임시 대피소입니다. 앞으로 한동안 삼시세끼와 수면을 해결해야 하는 곳인데요. 특히 강원도 내에서도 피해가 집중된 철원군에서만 이런 임시 대피소가 4개 이상 설치됐습니다. 강원도는 수재민들이 임시 숙소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도 많고 심리적인 공포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을 어디 이지시킬 수 있는지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간 7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에 강원도 내 집계된 이재민과 대피 주민만 최소 1,300명. 호우 경보는 해제됐지만 이재민들의 힘겨운 삶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중부지방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산사태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흙이 물을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별로 산사태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김진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8도로 기울어진 경사면에 모래를 부어 만든 인공산. 시간당 100mm의 비를 뿌려주자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립니다. 절반 정도 줄인 시간당 60mm의 비에도 1시간 20분 만에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빗물이 토양층에 스며들어 무거워지면 안반에 붙어있지 못하고 중력에 의해 아래로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짧은 시간 세차게 내리는 호우만이 아니라 긴 시간 이어지는 비도 토양을 포화시킵니다. 현재 긴 장마로 인해 우리나라 전국 산지의 토양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어느 때보다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가세하면 산사태 발생 확률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비로 인해서 지금까지 산사태가 많이 났다면 바람이 강해지면 바람에는 압력이 있습니다. 풍압이라고. 이 풍압이 작용을 하게 되면 산사태는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사는 지역의 산사태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역을 입력하면 산사태 위험 등급이 나타납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의 주민은 행정기관에서 안내한 대피 장소를 사전에 숙지하고 간단한 생필품 등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산울림이 들리거나 경사면에서 물이 솟는 등 산사태 징후가 있으면 즉시 대피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기상 상황과 행정기관 연락 상황을 SMS 또는 방송 정보를 통해 계속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북한에도 홍수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수도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이 넘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예고 없는 환강댐 방류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엿새 동안 북한에 내린 비는 많게는 800mm가 넘습니다. 한 해 평균 강수량 960mm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아침부터 폭우와 호우 경보는 해제됐지만 이제 이 물이 넘칠까 걱정입니다. 서해안과 강원도를 비롯한 적지 않은 저수지들에 전반적으로 물이 찼기 때문에 큰 물관리, 지구의 지 밑에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합니다. 큰 물, 즉 홍수 중급경보가 내려진 곳은 평양 대동강과 순화강 일대와 청천강과 희청강, 대룡강 일대, 금야강 군민발전소가 위치한 금야호와 곡창지대인 연백평야를 끼고 있는 예성호 등입니다. 특히 북한은 수도 평양을 관통하는 대동강물이 지난 2007년과 같이 범람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임진강 상류 환강댐 수문도 여러 차례 열어 방류한 걸로 보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보 없이 방류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합니다.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임진강 수위를 둘러싼 불안을 남북관계 협력의 물길로 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재차 남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멀쩡한 주차장이나 도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기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침수되지는 않았더라도 강한 비를 맞은 뒤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부식되거나 고장나기 쉽습니다. 장마철에 안전한 자동차 관리법을 최기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빗물이 가득 들어찬 지하차도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차들. 속도를 줄이고 조심조심 나아가 보지만 바퀴까지 푹 잠겨버렸습니다.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비바람 속에서 운전하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차량 내외부로 들이찬 습기. 폭우에 주차나 주행한 자동차는 완전히 침수되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부식 위험에 노출된 만큼 그때그때 잘 말려줘야 합니다. 건조한 실내에다가 주차시켜서 이 비바람을 맞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닥 같은 데서는 안에다가 신문지 같은 거를 좀 두껍게 깔아놔더라도 수분을 빨아들이는데 굉장히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특히 장시간 빗길 운전을 했다면 브레이크 계통의 고장 확률도 늘어납니다. 토사나 빗물이 많이 스며들면 브레이크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습기 때문에 전기 계통 고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 차가 밀린다든지 쇠마찰 음이 난다면은 정상적인 브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만 정확한 제동성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완전히 침수됐다면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씻어야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침수차는 아무리 정비를 잘해도 고장 확률이 높다며 정비 비용이 차 가격과 맞먹을 경우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2022학년부터 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의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부족한 이유,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의사만 많이 뽑으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해법도 아닌데다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 휴진이나 집단 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단 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결국 오늘 파업에 들어갑니다. 네, 하루 파업이라 진료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회 기자입니다. 정부는 대국민 담화로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쟁점인 의대 정원 확대안에 대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약속했고 동시에 국민 안전을 위해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 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전공의들은 끝내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파업 여부의 마지막 가늠자였던 복지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업은 아니고요.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예정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은 오전 7시 각 수련병원을 나와 헌혈 릴레이, 야외 집회, 철야 토론으로 24시간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술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유지 의료 분야 담당자도 참여하기로 해 참가율은 90%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도 일주일간 수업 거부에 들어가고 7일 전공의 집회에 참석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병원들은 비슷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수와 전임의, 입원 전담 전문의가 중심이 돼 필수 유지 업무까지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응급 외의 일반 외래 진료는 현재 예약제로 운영되고 선별진료소 업무도 강사급 이상이 하고 있어서 각 대학병원은 하루 파업으로 큰 진료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거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환자를 방패막이 삼는 건 명분이 타당해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인력을 대체 인력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는 허용할 수 없는 파업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의료계 파업은 7일 전공의에 이어 14일 개원이 중심의 의사협회 파업으로 이어집니다. 의협은 12일 정오까지 유예 기간을 둔 상태인데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MBC에서 처음 보도되기 직전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화로 들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권 변호사는 SNS에 다시 글을 올려 통화 시각은 본인이 착각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31일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의 녹취록이 MBC에 보도되기 전 관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권경의 변호사와 통화한 적은 있지만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으며 통화 시점도 MBC 녹취록 보도 뒤 1시간이 지난 후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한 권경의 변호사는 한상혁 위원장이 전화통화에서 MBC의 녹취록 보도를 예고했으며 한동훈 검사장을 반드시 내쫓을 거란 말을 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에 대해 권경의 변호사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각은 보도 직후인 밤 9시경이 맞다고 정정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MBC 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하던 중에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보도를 확인해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통화 내용 가운데 한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한 부분 등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하는 두 번째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가 오늘 발표됩니다. 네, 추 장관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묻긴 했지만 구체적인 보직을 협의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이번에도 추 장관 의지대로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정부 과천청사로 들어섭니다. 지난달 30일 예정됐다가 돌연 취소된 뒤 일주일 만에 열린 겁니다. 오늘 인사 규모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가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잘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주요 보직으로 꼽혀온 특별수사나 기획 분야가 아닌 형사, 공판부 검사를 중시하도록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인사기준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인사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검사장급 이상은 11자리,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일부는 비워둔다 하더라도 꽤 큰 폭의 인사가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충분히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추 장관은 검사장 승진 대상자와 관련해 실무진을 통해 윤석열 총장과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1월 첫 인사 때 윤 총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빚어졌던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장이 대검에 갔고 대검의 정직과장님이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상호 교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직에 누가 적합한지 등을 놓고는 얘기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대검 측은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취지에 맞지 않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추 장관이 주도하는 대로 검찰 고위 간부 진용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사단 상당수가 좌천된 지난 1월 인사로 사실상 손발이 잘린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거란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13만 채가량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공공고밀 재건축은 주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경기 과천 정부청사 앞마당에 천막 시장실이 설치됐습니다. 정부가 정부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공공임대주택 4,000호를 짓겠다고 밝히자 과천시장은 과천시가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이곳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천막에서 업무를 보면서 각종 회의와 결재도 하고 그리고 또 찾아주시는 시민들과도 만나겠습니다.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 3천 호의 신규 주택을 짓는 방안이 나왔지만 이처럼 해당 지역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노원구가 지역구인 우원식, 김성환 의원도 만세대 고밀도 개발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공공고밀 재건축 방안도 시작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합의 20%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긍정적 대답을 내놓은 곳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정부가 과도하게 기부 체납을 요구해 수익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반대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해적만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우리는 정부의 조합력을 시키는 거지 그걸 조합원으로서는 이득밖에 하나도 없죠. 이번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서둘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느냐에 달렸지만 정부의 대책 추진 속도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혼란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서울 전셋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58주 연속, 그러니까 1년 넘게 계속 오르고 있는 건데요. 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재건축 거주 요건 강화로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1월 3억 1천만 원에 거래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 지난달에는 4억 5천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싹 사라졌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재건축 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겁니다. 전세는 거의 전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낙에 전세가 귀한 데다가 3법이니 그런 것까지 터져가지고 더 없죠. 물건이 거의 없어요. 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4년 전세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고 임대료 인상은 5%로 묶으면서 전세는 사라지고 호가는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서울 전셋값은 5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재건축 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는 겁니다. 역세권과 학군 수요, 재건축 호재 등이 겹친 성동구와 강동구, 강남구 등의 전셋값 상승폭이 특히 컸습니다. 임대시장에서는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임대차 3법 등과 맞물려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 분위기와 함께 종부세 증가와 임대료 상한제 등을 피해 월세로 바꿔 수익을 보전하려는 임대인들도 늘고 있는 상황. 정부는 부랴부랴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급격한 월 임대료 인상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 수렴과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금융정책 부서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재산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서울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이 39명으로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75억 2천만 원을 신고해서 가장 많았고 각각 39억 2천만 원과 31억 7천만 원을 신고한 박선호 국토부 1차관과 구윤철 당시 기재부 2차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이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지 않고 시세보다 2억 원가량 비싼 가격에 내놓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본인이 처분 노력을 하고 있고 8월 말까지는 매매 계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수석이 공인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았고 본인이 가격을 정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남자들은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집을 본인이 내놓았는지 부인이 내놨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작은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더라도 마스크는 꼭 써야 할 거라며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 작은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또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하층에 있는데 환기시설은 없었고 교인 한 명이 가져온 도시락을 예배를 마친 14명이 나눠 먹었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곳이 지하 1층 건물이며 따라서 창문 및 환기시설이 없었고 특별히 예배 후에 신도 등이 같이 식사 모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이 포함돼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됩니다. 기본적인 걸 소홀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의 크기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백신이 나오더라도 마스크 쓰기는 계속해야 할 거란 겁니다. 생활 방역과 관련해서 설령 안전한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고 접종이 무사히 완료된다 해도 여전히 달라진 점은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외출할 때 휴대전화를 챙기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된 것처럼 마스크도 그런 식으로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지금처럼 달라진 삶을 당분간 오랜 시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미국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감염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누적 환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고 전 세계 누적 환자는 2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나흘마다 100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고비가 풀린 미국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에서 확산세가 거셉니다. 어느새 누적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발생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80초에 1명꼴로 숨졌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보건정책에 혼선이 빚어진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Now they're starting to go up because of the cases that went up. So we had a disparate response. We didn't all row together. 한때 진정세를 보였던 유럽은 휴가철이 되면서 다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달 만에 최대를 기록했고 독일도 석 달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 스페인, 그리스도 비상입니다. There is a serious concern about a second wave that's clearly now moving across Europe. 일본에서도 최근 사흘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다 추석 명절에 해당하는 오봉 연휴 기간도 다가와 우려가 더 큽니다. この夏は特別な夏として旅行・帰省を控えていただきたい。また夜間の会食を控えましょう。遠くへの外出もお控えいただきたい。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면서 누적 확진자가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7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져 나흘마다 확진자가 100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에는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백신 개발로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개발이 연말보다 이를 것이고 심지어 훨씬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1월 3일 대선보다 이를 수도 있다며 곧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치료제도 곧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에 있지 않았다면 백신 개발에 2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vaccine, I'm optimistic that it'll be probably around that date.
I believe we'll have the vacci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certainly, but around that date, yes, I think so.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앤서니 파우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달리 말했습니다. 내년 초에나 수천만 회 분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열세를 뒤집을 열쇠 중 하나로 백신 조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과는 무관한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It wouldn't hurt, but I'm not doing that. I'm doing it not for the election. I want it fast because I want to save a lot of lives. 대선 전에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미국 국민에게 심어주면서 재확산에 따른 전국적 우려를 완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반감을 달래려는 의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선 가도에서 지지율을 다시 확보하는 게 속내지만 실제로 백신 개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조기에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아서 건강 이상설까지 나왔던 아베 일본 총리가 49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판에 박힌 답변에 회견 시간도 10여 분에 불과해서 현장에서는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75주기를 맞아 현지 추모 행사를 찾은 아베 총리. 49일 만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 중인데도 정부 한쪽에서는 여행을 장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총리의 답변은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습니다. 直ちに緊急事態宣言を出すような状況ではありませんが、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高い緊張感のもと、状況を注視をしていく。 기자회견 시간은 불과 10여 분. 2달 가까이 총리 회견을 기다렸던 기자들은 질문 기회를 더 주지 않자 현장에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また日々、西村担当大臣、また官房長官からもお話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は以上をもちまして安倍内閣総理大臣の記者会見を終了いたします。 지난 4일 총리 관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할 임시국회를 왜 열지 않는지 질문이 이어졌지만 총리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臨時国会については先ほど、お話をさせていただいた通りですね、コロナ対策をはじめ、諸課題をしっかりと整理した上でですね、与党とよく相談して対応してまいります。 끝내 돌아선 총리를 향해 기자는 도망가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感染者数増えてますよ。総理しっかりと国会に進める必要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総理逃げないでください、総理。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국민은 국가 지도자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자신의 언어로 국민과 소통할 길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ذكر الأم القديسات العذراء الملآء نعم هبنا حظا من دعائك.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폭발 참사에 성난 시민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6일 베이루트 시민 수백 명은 도심 제마이제 지역에 모여 레바논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시위대는 혁명이라는 구호를 합창하며 정치 기득권층에게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폭발 참사로 독일 외교관 1명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의 성명에서 여성 외교관의 사망에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폭발 당시 아파트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대규모 폭발 참사가 발생한 레바논을 방문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레바논에서 미셸 아운 대통령과 하산 디아브 총리 등 정치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중부지방에 집중됐던 호우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한강 수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 주요 도로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 못지않게 힘든 출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춘천 의야모에서 경찰청 등 선박세척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는 인공 수처섬 고정 공사를 하다가 섬이 물살에 밀려 떠내려가자 이를 막다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다시 비가 오고 내일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는 최고 3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태풍 북상 가능성도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서 오늘 전공의를 시작으로 잇따라 파업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각 병원이 대체 인력을 확보해 진료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환자들은 불안합니다. 중부지방에 집중됐던 호우가 밤사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서울 주요 간선도로는 여전히 통제 구간이 많아서 오늘도 출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먼저 서울 동서를 잇는 올림픽대로는 반포대교에서 염창나들목 구간 양방향이 여전히 차량 운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노들길은 서울교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양방향 모두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상습 침수 구간인 여의 상하류 나들목 역시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양방향 모두 지금도 막혀 있습니다. 어제 최대 11.53m까지 오르면서 최고 수위 기록을 갈아치웠던 잠수교는 수위가 조금씩 낮아졌지만 여전히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는 중랑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양방향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어제 서울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되면서 출근 시간대 도로 위에서 진을 빼신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서울 광진구 집에서 상암동 본사까지 5시간이 걸렸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마주친 우픈 모습들을 부장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시 찾아온 아침. 오늘도 즐겁게 출근길에 오른 영상취재부 윤원식 기자. 서울 광진구 자택부터 YTN 본사가 있는 상암동까지 평소처럼 강변북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밤사이 쏟아진 비 때문인지 길이 엄청나게 막힙니다. 응원하는 류현진 선수의 경기가 시작됐지만 라디오 중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적 후에 첫 승에 도전하겠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 차는 여전히 군뱅이 걸음. 윤 기자 점점 초조해져 갑니다. 아이씨, 아이고, 야, 큰일 났네. 1시간 반 10시에 도착인데 이거. 그러는 사이 세 번째 삼진을 따내는 류현진 선수. 낮은 공에 헛스윙 스트라이크. 오늘 경기 세 번째 삼진 아웃. 동호대교를 지나 바로 옆 한남대교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30분입니다. 집에서 나온 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 갇혀버린 사람들. 하나둘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료가 떨어졌는지 기름통을 들고 다급히 걸음을 옮기기도 하고 가드레일을 넘어 숲속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켜보는 윤 기자, 남일 같지 않습니다. 뒤늦게 차를 끌고 나온 자신을 탓해보지만 언제나 그렇듯 후회는 항상 늦습니다. 아유, 이거 뭐야 이 짓이야. 아유, 그냥 차 끌고 다녀가지고. 그러는 사이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부서장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어디냐? 저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비상으로 계속 시간 늘어나서 11시 5분으로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몇 시에 나왔는데 그래? 7시 반이요. 평소대로 출근했는데 에? 지금 강변북로 어마무시하게 막히고 있습니다. 아니 막힌다는 거 몰랐어 거기? 예. 통제된다는 거? 3시간 만에 강변북로를 탈출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참 애매하다. 용산역을 지나 마주친 어느새 새파랗게 갠 하늘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겨우 도착한 서울역, 걸려오는 전화 한 통. 또 회사입니다. 부산 가시네요 오늘. 아 그러니까 나 지금 시내도 지금 엄청 막혀서 지금 돌고 있어. 미치겠네. 어디인데 지금? 나 공덕 쪽, 충정로 쪽. 아직? 독립문을 넘어 연세대를 지나 애써 상암동까지 왔는데 길을 또 잘못 들었습니다. 여긴 또 뭐냐? 아까 거기로 갈 거야. 평소 1시간 걸리던 출근길. 집에서 나온 지 5시간이 지나서야 YTN 로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전에 회사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출근하는데 교통통제 상황이 많아서 몇 시간씩 걸리고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내일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불편함 없도록 하시고 오늘 하루 출근하는데 너무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강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미린 캐스터. 네, 서울 동작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밤사이 비가 소강 상태였는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정말 어제 출근길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요. 어제 같은 시각 서울에는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어서 활동하기에는 한결 수월한데요.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바로 반포대교고 그 아래가 바로 잠수교인데 이 한강 수위는 계속해서 이 높은 상태 유지하고 있어서 다리의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잠수교 수위는 어제 오후 2시 30분께 11.53m를 기록한 뒤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데요. 6시 30분 기준 9.77m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로 엿새째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철원 동송읍에 755mm, 서울 도봉구에도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까지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북부 지방에 비가 집중됐다면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게릴라 호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지적으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남부지방에 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40mm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남부 곳곳으로 빗줄기가 강해짐에 따라서 전북과 경남 내륙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오후에는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 밤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호우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 경북의 많은 곳은 3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남과 경남에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도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의 비는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지겠고 중서부 지방의 비는 다음 주 후반까지도 계속되면서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또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대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3척이 침몰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호에서 경찰 순찰정이 댐 보호를 위해 설치해놓은 와이어에 걸리면서 이를 구조하려던 환경청소선과 행정선 등 3척이 뒤집혔습니다. 이들은 의암호 수질 정화를 위해 설치해놓은 대형 수초섬이 댐 방류로 하류로 떠내려가자 이를 포박하는 작업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830여 명과 구급대는 의암댐 하류 쪽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17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 중대본 집계 결과 어제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입니다. 춘천 의암호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재민은 1,253세대, 2,161명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183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강원도 철원은 어제 오후에 호우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잠겼던 물도 점차 빠지고 있는데요. 마을을 집어삼켰던 물이 사라지자 침수 피해 상황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 이길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는 안 오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마을은 주민 130여 명, 80여 가구가 살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텅텅 비어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마을이 마치 유령 마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물이 들이넘쳤을 때는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물이 제 키 높이 이상만큼 들이차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물이 잠시 빠지면서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길 곳곳에 보게 되면 장화를 신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진흙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옆에 농경지를 보게 되면 피해 상황도 그대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벼 위까지 물이 들이찼기 때문에 현재 이 벼는 쓰지 못하는 상황이고, 옥수수도 이리저리 누워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피해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군이 이 마을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물난리로 이 마을 안으로 지뢰가 떠내려 왔기 때문입니다. 민통선 이북 전방 지역에 심어놓은 지뢰가 급류를 타고 마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지뢰만 2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마을 주민 일부만 제외하고 외부인은 철저하게 접근이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군은 현재 지금 마을 구석구석을 지뢰 탐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물이 빠졌지만 복구 작업 시작조차 쉽지 않다는 건데요. 마을 주민분들이 현재 어디에 계신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복구 작업 현장 시작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비가 내리지 않았고, 어제 오후부터 비는 멈춘 상황이라서 복구 작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뢰가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접근도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길리 주민들은 대부분 여기서 2km 떨어진 오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대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직접 대피소에서 주민분들과 만나고 왔는데, 피해 상황을 눈으로 보고 온 주민들은 기가 막힌 현장에 대부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민 인터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보니까 너무 참담하죠. 뭐 뻘만 그냥 잔뜩 있고 농사 지은 건 아직도 물에 잠겨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 마을에서 벌써 이런 물난리를 3번째 겪었다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대피소를 직접 방문한 최문순 도지사는 마을 전체를 이전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 철원군에 피해가 집중된 만큼 특별 재난지역을 지정해달라고 진영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을 기준으로 현재 강원도에 집계된 이재민은 330여 명, 일시 대피한 주민까지 포함하면 1,300여 명이 넘고 주택 57동과 농경지 510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철원군 동성읍 이길리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서울 한강에는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며 인근 도로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은 곳곳이 폐허로 변해서 복구 손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현장을 하늘에서 돌아봤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샛노란 황토물로 변했습니다. 한강공원은 물에 완전히 잠겨 가로등과 교통표지판만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잠수교는 형체도 없이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위는 11.53m까지 오르면서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침수 위험에 구간 곳곳이 통제된 올림픽대로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면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엿새 동안 7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강원도 철원. 비닐하우스는 흙더미에 깔려 납작해졌고 비닐이 뜯겨 죄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한 농가는 진입도로가 막혀 꼼짝도 못하고 마을을 잇는 왕복 2차선 도로는
허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저수지는 금방이라도 넘칠 듯 턱 밑까지 들어차면서 수문을 열고 쉴 새 없이 물을 흘려보냅니다. 호우 피해를 당한 이재민을 돕기 위한 따뜻한 손길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모가 휩쓸고 지나간 마을은 처참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농경지는 황폐해져 손도 못 대고 있고 창고는 포탄을 맞은 듯 부서져 고칠 엄두도 못 냅니다. 굴착기 한 대가 홀로 잔해물을 치워보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복구도 복구지만 주민들은 더는 추가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불어난 물에 시내버스가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승객들은 의자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렸고 소방대원들이 물 위로 겨우 보이는 창문 틈으로 승객을 구조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도로는 흔적을 감췄고 시내버스는 창문 일부만 보일 정도로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평소 가던 길로 들어선 건데 순식간에 물이 들이닥친 겁니다. 가면서 물이 점점 늘어난 거지. 아우, 나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갖고 버스 의자에 올라갔는데도 옷이 허리 정도 왔어요. 예. 승객 신고로 급히 출동한 소방대원들도 고무보트를 띄우고서야 접근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버스 문은 열 수도 없어 물 위로 겨우 보이는 창문으로 승객과 기사를 차례로 구조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뿌듯하고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창문으로 나왔지. 다친 데는 없고 다리가 아프고. 소방당국은 새벽에 비가 쏟아지면서 지대가 낮은 수목원 앞 도로가 잠겨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낮은 지대라서 평소에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버스 기사분이 좀 물이 얕다고 판단을 하시고 무리하게 진입하시다가 물이 점점 차가지고 전날 침수 우려로 일부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던 파주에는 새벽부터 5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충남 서해안엔 강한 비바람에 항구에 있던 어선 수십 척이 전복됐습니다. 침수 피해 현장에서는 궂은 날씨에도 복구 작업이 진행됐는데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어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 밀물때 강풍이 불면서 생긴 너울성 파도가 인근 야영장을 덮쳤습니다. 차들이 침수되면서 야영객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방파제 일부도 부서졌습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어선 수십 척은 뒤집히거나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많이 불었어요. 사람도 다니도 못 올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때가 새벽까지 한 5시까지는 상관없었는데 그 후로 물 쓰면서 막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을 상황이 나타났어요.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집을 덮치는 등 충남에서만 10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바닷가 인근 주택과 상가들도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집이 물이 들어가지고 이만큼 다 퍼냈고 이 천장을 넘어서 저쪽에 있는 곡식까지도 전부 다 바닷물로 다 젖어버리고요. 저쪽에는 말로 할 수가 없었고 아침에는 여기가 물이 한강이었어요. 강한 비바람 속에서도 충남 천안과 아산 등 수해 피해 현장에서는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들은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과 토사를 걷어내고 못 쓰게 된 집기를 꺼내는 등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장비와 인력 탓에 아직 손도 못 댄 곳이 많습니다. 군인들이 참 많이 도와줘서 고맙긴 한데 코로나 문제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안 나왔어요. 수재민들도 모든 생계를 내려놓고 연일 복구 작업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마을입니다. 밀려든 토사와 나무들을 마을 주변에 쌓아놨고 임시 물길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비 소식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니 큰 비가 또 오면은 이거 뭐요 돌이니 이 나무 뿌리니 이게 다 우리 집 덮쳤었는데 또 덮칠 거 아니냐고. 궂은 날씨와 부족한 복구 인력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수재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응급복구에 나섰지만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비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보도에 김동우 기자입니다. 충북 북부 피해 지역에서 대규모 응급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3,500여 명이 나섰고 포클레인 등 중장비 60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군 장병도 폭우가 흔적조차 없애버린 과수원 등 농경지에서 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덤프트럭이 흙을 연신 실어 나르고 포클레인이 다지면서 유실된 하천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응급 보수하고 모래로 일단 덮어놓은 다음에 지금 도로 복구를 해야 되니까 고제로 채워서 임시로 도로 이제 복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충북 북부 지역에서만 피해를 본 시설과 농경지 도로는 어림잡아 1,500여 곳이 넘습니다. 응급 복구에 역부족인데다 산발적으로 비까지 내려 효과가 떨어집니다.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범위가 크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길이 뚫려야 되고 제일 급한 집을 먼저 보고 그다음부터 차근차근 해주셨습니다. 하천 유량이 늘고 지반이 약해진 도로가 많아 중장비 투입이 어려운 데다 더 많이 유실된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수재민은 늦어지는 복구에 애가 타들어갑니다. 진짜 물 범람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빨리 좀 복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종자 수색 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천 유량이 계속 늘고 흙탕물로 시야 확보가 안 돼 보트나 드론 등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북 북부 지역에서 1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400여 가구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했던 군남댐을 방문해서 현장 상황을 살피고 대피설을 찾아 이재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북한이 환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전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했던 임진강 최북단 군남댐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군남댐 수위는 3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에서 한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조금은 이제 좋아진 상태네요. 예, 안정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군남댐의 방류 상황과 하류 지역 침수 피해 우려는 없는지 물은 문 대통령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환강댐을 방류할 때 미리 알려주기로 했던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측에서 이제 환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우리가 군남댐 그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현재는 그게 지금 아쉽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이어 홍수 피해 주민들의 임시 거주 시설인 인근 초등학교를 찾아 빠른 시일 안에 귀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세상에 원난 이렇게 해보기엔 생존처. 그래도 뭐 이렇게 물 관련하고 이러면 다 그런 거 다 정부 책임인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말씀 좋게 해주시니까 뭐 제가 그래도 뭐. 걱정해 진짜 걱정. 고맙습니다. 예.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연천 군수한테서 피해 현황과 복구 예산이 담겨 있는 자료를 건네받고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도와 충남북 등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이번 주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오늘 하루 파업을 벌입니다. 수술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같은 필수 유지 분야 담당자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서울대병원에 저희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파업이 시작됐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 7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전공의들이 자신들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에 나와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서울대병원도 현관을 중심으로 출근하는 직원들과 환자들로 북적이지만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병원에 나온 전공의들은 각자 헌혈을 하고 지역별로 모여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전공의들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파업 목적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철야 토론도 계획하고 있는데 당일 당직으로 예정돼 있던 전공의들이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대병원은 분당 서울대병원을 합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약 900명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800여 명 되고 전국적으로는 16,000여 명이 전공의로 등록돼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전공의들의 파업 참가율이 90%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진료에 차질을 빚을까 봐 걱정됩니다. 대학병원마다 대책들은 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확인한 바로는 세브란스 병원, 서울 성모병원, 그리고 여기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들이 모두 비슷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수와 전임의를 중심으로 전공의가 해온 업무를 나눠 맡기로 한 건데 필수 유지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 당직 공백도 입원 전담 전문의나 중환자 전담 전문의가 조금 더 업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병원 외래 진료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 수술의 경우도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하루 이틀 정도 일정 조정을 한 상태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병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라 선별진료소 운영이 우려됐는데 선별진료소 업무도 기본 문진부터 진료와 검체 채취까지 단계에 따라 간호사부터 강사급 이상 의료진이 담당하게 돼 있어 차질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해 진료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하루 파업이라 버틸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장기화할 경우엔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불편이 예상됩니다. 진료가 며칠 미뤄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처리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각 질환 환자들의 연합체인 환자단체 연합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환자 생명을 방패막이 삼아 집단 행동을 하는 건 지지받지 못할 일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어제 정부 대국민 담화도 있었고요. 복지부 차관이랑 전공의협의회 대표 간담회도 있었는데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OECD 평균의 의사 수가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금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설명했는데요. 의료계의 지적은 대화로 풀자고 그러면서 파업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엔 차관과 전공의협의회 대표단이 간담회를 열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의료계는 지난달 23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화체 제의에 대해서도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폐교된 지역 의대의 경우만 봐도 매년 늘어날 의대 인력들을 현재의 대학시설과 교수, 병원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그만큼 양질의 수업도 받지 못한 채 부실 의사를 낳기 쉬울 거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또 10년 지역 의사 복무도 결국 10년을 채운 뒤엔 이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공공의료 외에 인기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나 의료계 모두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서 2차 파업이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일단 오늘 전공의 파업에 이어 14일 개원이 중심의 의사협회가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12일 정오까지 유예 기간을 뒀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검사의 승진 보직 인사를 단행합니다. 법무부는 어제 검찰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오늘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1일자로 부임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인사 재청권 행사 전 법률에 규정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첫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뒤늦게 통화 시각을 착각했다고 물러서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은 됐는데 검찰 수사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변 출신이면서도 여권에 비판적이던 권경희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렸다가 지운 글로 한나절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이 MBC에서 처음 보도되기 직전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화로 들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의 전화였다고 언급했는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통화 상대로 지목됐습니다. 그러자 한 위원장도 통화 내역까지 공개하며 즉각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MBC 보도가 나간 뒤 1시간 넘게 지나 이뤄진 통화였다며 MBC 보도와도 관련 없는 대화였고 당연히 보도 내용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권 변호사는 SNS에 다시 글을 올려 통화 시각은 본인이 착각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한 검사장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건 사실이라며 권한유착 의혹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한유착 의혹이란 검언유착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가 있지도 않은 정치권 로비장부 등을 미끼로 함정을 파 기자와 검사 간 유착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고발장도 검찰에 접수된 상태라 제보자는 물론 이에 관여한 친정부 인사와 MBC 측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측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기소되면서 자신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자 즉각 권한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상태입니다. 검찰도 관련 고발 사건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긴 했지만 지금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지휘부가 팔을 걷어붙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사활을 걸었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권언유착 의혹을 동시에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사장 인사와 중간간부 인사 등으로 수사팀과 지휘부에 변화가 생길 경우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와 임박한 검찰 인사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가 고도의 기술력으로 신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회사 돈을 횡령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상장업체 5곳을 차례로 인수한 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자율주행 차량 같은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바이오 기업이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어제 오후부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5시간 넘게 신라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못 내고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김해 도심에서 고려인 60여 명이 집단 패싸움을 벌여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 흉기까지 동원됐는데요.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에 남성 한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같은 시각 인근 다른 주차장에도 건장한 남성들이 서 있습니다. 차를 타고 움직인 이들은 원래 주차장에 있던 무리에 다가가 대치하다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밤 10시쯤 그것도 김해시 부원동이라는 도심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 그리고 흉기를 든 채였습니다. 서로가 몸싸움을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냥 소리만 듣고 그냥 숨지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집단 난투극은 출동을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가던 경찰관에게 저지당하며 3분가량 만에 끝이 났습니다. 패싸움을 벌인 남성들은 대부분 러시아 등에서 온 고려인. 한 패거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한 패거리는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해의 한 당구장에서 사설 도박장을 운영했는데 한 패거리가 보호비를 요구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도박장, 거기에서 있는 수익금 20%를 A그룹에서 상납을 해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였고 그 요구를 B그룹에서 거부하니까 경찰은 63명을 붙잡아 23명을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행동 강령이 없고 역할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들을 범죄단체로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조직폭력배들처럼 도심에서 난투극을 벌인 만큼 계좌 추적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20와 새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2 등 신제품 5종류를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2분기 화웨이에 내준 스마트폰 시장 1위를 탈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개 행사 시청자 수가 5,6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린 갤럭시 신제품 공개 행사입니다. 세계 각국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삼성의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Mobile phones so powerful that they work like a computer and play like a gaming console. Together, they are part of the growing Samsung ecosystem. 관심을 끌었던 새로운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2도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접었을 때와 펼쳤을 때 화면이 모두 더 커지고 내부 디스플레이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이전 제품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5,600만 명이 지켜본 이번 행사에는 방탄소년단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또 무선 이어폰 버즈와 스마트워치, 태블릿 PC까지 신제품 5개를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화웨이에 내줬던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분기 코로나19로 삼성의 주력 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침체된 가운데 중국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화웨이는 세계 시장에서 깜짝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망에서 화웨이가 지금 현재 역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 시장의 어떤 성장도에 굉장히 의존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 두각을 나타낼 곳은 사실 애플과 삼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쟁자 애플이 새 아이폰을 9월에 내놓기 어렵다고 밝힌 점은 갤럭시 판매에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삼성은 오는 21일 갤럭시 노트 20를 국내에서 먼저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선두 탈환에 나섭니다. YTN 이준입니다. 중소기업 절반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7일에 쉴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달 말 기업 300곳에 휴무 계획을 물은 결과 전체 50.3%가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17일에 일하기로 한 중소기업들은 가동을 멈출 경우 생산량이나 매출에 타격이 크고 납품기일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국제 금값이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 뛴 2,069달러 4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기록적인 상승 랠리로 온스당 2,100달러 고지에 한 발 더 다가선 모양새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1,000선에 안착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6월 10일 꿈의 만고지에 처음 오른 뒤 2달도 안 돼서 1971년 출범 뒤 첫 11,000선에 돌파라는 새 이정표를 썼습니다. 또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폭발 참사의 성난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에 나섰습니다. 베이루트 주민 수백 명은 프랑스 대사관 앞에 모여서 구호 협의를 위해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레바논 정부를 돕지 말고 레바논 국민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바논 주재 프랑스 대사관 앞에 대폭발 사고에 성난 베이루트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속되는 경제 위기에 이어 폭발 참사까지 터지면서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표출된 것입니다. 시위대는 혁명이라는 구호를 합창하고 정치 기득권층에게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재민 구호 협의차 베이루트를 전격 방문한 프랑스 대통령에게 레바논 정부가 아닌 레바논 국민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People are asking the French and European governments to help Lebanon, not to help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is not working for the interest of the people. It's obvious. 베이루트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난 마크롱 대통령은 레바논에 대한 원조가 부패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폭발이 대규모 질산 암모늄을 방치한 인재라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레바논 국민의 분노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t on l'a bien senti ce matin dans la colère qu'il y a dans la rue. Il y a aujourd'hui une crise politique, morale, économique et financière qui dure depuis plusieurs mois, plusieurs années.
et celle-ci implique des initiatives politiques fortes. 로이터 통신은 이번 폭발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고 부상자도 5천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원자폭탄의 폭발력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대폭발 참사인 만큼 향후 레바논과 레바논 국민에 미칠 여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백악관에서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정가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라는 정부 자산과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을 개인의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대선 후보들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곳에서 수락 연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전당대회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하면 비용도 덜 들고 경호나 보안 문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명분을 댔습니다. If we go to another state or some other location, the amount of money is, very enormous. So that's something to consider also. I think it would be a very convenient location.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정부 자산을 개인 선거 운동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백악관 직원들이 후보 수락 연설과 관련해 행사를 계획하거나 경호,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해치법은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수락 연설은 규범을 짓밟겠다는 그의 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허용받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 잇따르고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정치적 행사를 백악관에서 할 수는 없다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락 연설과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그가 어디서 연설을 하든 늘 보여줬듯 자화자찬과 거짓말, 악랄한 중상모략을 듣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굿모닝 YTN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메이킨!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안녕! 여러분 기프트 좋아하시죠? 특히 고려 기프트가 진짜 좋아요. 이거 광고예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한총물이 엄청 많은 고려 기프트는 엄청 싸대요. 이름만 하면 다 아는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엄청 주문하는 고려 기프트. 사달래요 사장님이. 최대 10%까지 보너스 경기 지역 화폐. 지금 쓰러 렛츠고! 사고 싶은 건 경기 지역 화폐. 이제 결제는 경기 지역 화폐로. 쓸만 나는 지역 화폐 경기도니까 합니다. 생활의 보너스 경기 지역 화폐. 오늘 절기 입추지만 장맛비는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얇고 길게 발달한 강한 비구름이 전북과 경북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숙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후부터는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원 동송읍에는 755mm의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요. 서울 도봉구에 403.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남부 내륙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 15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 5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가장 강한 비가 내리는 시점과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에는 충청과 경북 북부지방에, 밤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의 비는 다음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되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이 조금 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구조당국은 사고가 있었던 의암댐에서 팔당댐까지 수색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60대 한 명이 댐 아래로 떨어지고도 목숨을 구한 것처럼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